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책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녹음을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제 기운이 에너지가 쌩쌩할 때 녹음을 올려야 좀 밝은 기운이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힘 빠져서 올리면 들으시는 분들도 힘이 빠지시겠구나, 그런 반성을 좀 했답니다. 읽어드릴 책은요, 김형경 선생님의 만가지 행동이에요. 저번에 아마 한 꼭지 소개해드린 적 있을 거고요. 오늘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챕터마다 다 좋은 그런 책이에요. 만가지 행동은 만가지 내용이 다 좋은 너무나 와닿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리는 챕터에 머무르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을 통해서라도 이 책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보면서 좀 읽어볼까요? 모피 코트와 함께한 6년이라는 메인 타이틀이고요. 자동 강박 그리고 자동 반복 추구하지 않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내용이 말랑말랑합니다. 달콩달콩 그러지는 않지만 말랑말랑해서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인도 남부로 요가 여행을 갔을 때 방문지 중에 아루나찰라 산이 있었다. 그 산은 힌두교 성지로서 산 중턱에는 성자 마하리시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처가 있었고, 그 산 아래에는 규모가 큰 힌두 사원이 있었다. 여행 프로그램 중에는 산 돌기 명상이 있었는데 해 뜨기 전 4시간가량 아루나찰라 산 둘레길을 걸어서 도는 수행법이었다. 산 둘레길을 걸어서 돌면 전생에 지은 죄가 소멸된다는 믿음에 따라 행해지는 종교 전통이었다. 저도 언젠가 TV에서 이런 장면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새벽 4시쯤 아주 컴컴한 시간에 손전등과 두꺼운 옷을 준비해 출발 지점에 모였을 때 어쩐지 그 일이 비이성적으로 느껴졌다. 그 산을 도는 것만으로 업장이 녹는다면 그 산에 사는 원숭이나 올빼미는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다. 너무 춥고 어두워서 마음이 불평을 했거나 내가 교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경건함보다는 적응하거나 해결하거나를 중얼거리며 일행의 꽁무니에서 걷고 있는데 눈앞에 거짓말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길 양편에서 부스럭거리며 검은 형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무서운 영화에서 만나는 그런 무서운 존재들처럼 소리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그 자리에 선 채 물풀처럼 흔들거렸다. 일행이 걸어가는 길 앞쪽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물체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곳에서 노숙하는 거린들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다란 헝겊 옷을 걸친 채 고개 숙인 자세로 빈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적은 액수를 손바닥들 위에 놓았다. 되도록 많은 손바닥 위에 동전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였다. 그들은 미동 없이 서 있다가 우리 일행이 지나가면 조용히 이전처럼 자리에 누웠다. 등 뒤로 고개를 돌려보면
그곳에는 거짓말처럼 텅 빈 어둠만이 존재했다. 나중에 우리 팀 지도 교수는 그들 중 절반은 수행자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일부러 성지에 찾아와 머물며 수행 중이며 가까이 다가가 눈빛을 보면 거린과 수행자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산 초입에서 거의 200~300m까지 포진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일어났다 쓰러지는 형상들 곁을 묵묵히 미진한 마음인 채로 걸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덜그럭거렸다. 수행이라는 이름의 노숙과 걸식에 대해, 발등의 흙이 꾸덕꾸덕 말라 신발처럼 보이는 그런 발들에 대해 묻고 싶어졌다. 저렇게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저들 중 몇 명이 그곳에 도달하는지 알고 싶었다. 시끄러운 마음으로 30분쯤 일행을 따라 걷다가 산 돌길을 포기했다. 추위도 어둠도 불편했고 일행의 빠른 걸음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나의 내면이었다. 꽁무니에서 함께 걷던 일행에게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혼자 남게 되자 심호흡을 하면서 멀어지는 그 일행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이 느긋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새벽 관광객을 상대하는 찻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새벽빛을 받으며 전경을 드러내는 산을 오래 바라보고 원숭이 무리와 시선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중얼거린 말은 열심히 살지 않기였다. 그것 역시 훈습 기간 중 자주 중얼거린 말이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동참하려 했고 이왕 시작한 거면 잘하려 했었다. 정신 분석을 받으며 그런 성실성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추진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습 기간에 서서히 그런 마음을 비워나갔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성실성, 심각한 성실성, 도를 지나친 성실성, 자동 반복, 자동 강박, 강박적인 그런 성실성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추진력이라는 100% 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많은 경우 이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훈습 기간에 서서히 그런 마음을 비워나갔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멈춰 서지게 되고 때로는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않기는 불안이나 결핍 에너지에 밀려 나갈 때 그런 에너지에 추동당하면서 마음이 다급하고 불편해질 때 스스로를 제어하는 주문이었다. 열심히 살지 않기라. 저는 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네요. 강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기. 사실은 올해 들어서부터 그리고 이 연말로 가까워 오면서 또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체력적인 저하를 많이 느끼면서 격하게 공감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박적으로 하지 않기, 열심히 살지 않기. 이 표현은 조금 아직도 거부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김연경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실 무렵과 이 글을 쓰실 무렵과 또 올해의 미셸이 아주 잘 만나지는 그런 지점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강박적으로 아주 열심히 이건 꼭 이때 아니면 이때까지 뭐 꼭 해야 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왜? 이거 꼭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그런 생각 자주 해보시면 이 생을, 라이프를 좀 정리해내고, 그리고 그 정리해서 얻어진 새로운 비워진 시간만큼 정말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하루 24시간, 하루 자는 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이잖아요. 16시간 중에 8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8시간 가운데 뭐 출퇴근하고 이동하고 밥 먹고 뭐 이런 시간들을 빼면 정말 뭐 2-3시간, 4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 돌보아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2-3시간이 뭡니까? 1시간, 4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간을 자꾸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으려면 지금 내 라이프 패턴에서 다이어트 할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을 제가 저에게 내면적으로 많이 하다가 어느 날은 밖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무심코. 한 친구가 제 이제 뭐 자리에 와서 이 밖으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저기서 연말에 무슨 행사를 하는 걸 감상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보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기가 좀 힘들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걸 꼭 봐야 돼? 젊어서 데이트할 때 봤으면 됐지. 그걸 꼭 봐야 돼? 그 대사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걸 겪으면서 제 스스로 좀 놀랐어요. 이게 안으로 하던 말이 언젠가는 밖으로도 툭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많이 담고 살아야 말도 또 좋은 말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무심코 내뱉은 제 말을 스스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얘기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워보고 있어요. 아루나찰라 산에서 열심히 살지 않기를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걷다가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빠르게 산을 도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해 뜨는 순간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는 환경 때문인 듯 했다. 반드시 아루나찰라산이 아니더라도, 또한 일주일 전까지가 아니더라도 북한산이나 정발산을 2~3시간 걷는다면 비슷한 명상 효과를 만날 듯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나가는 릭샤를 잡아 타고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고 마을의 소규모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속에 머물러 보고 슈퍼마켓 진열품들을 오래 구경했다. 상품 중 스테인리스로 만든 걸식용 깡통을 사고 싶은 마음과 다투기도 했다. 그것은 혼자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 즐거운 경험을 이 글을 통해 대리 만족, 상상 속의 경험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요즘에 이 글은 특히나 더 이 김연경 씨의 만가지 행동에는 여행 에세이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지 않기는 무의식에 있는 유아기 욕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과 연관이 있었다. 낡은 생존법 중에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나쁜 행동 패턴이 있었다. 자기를 파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은 대체로 유아기 욕동이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추구하는 힘이었다. 정신분석가들이 드라이브 욕동이라 부르는 그것을 훈습기간에 나는 자동 강박 반복 추구라 이름 붙였다. 제가 생각났던 그 강박적으로 하지 않기라는 이름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었나 보네요. 자동 강박 반복 추구,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욕동, 추진력 이런 거라는 얘기네요. 자동 강박 반복 추구 이렇게 부르면 내 행동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었고 해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신 분석을 받고 나서 알아차린 첫 번째 자동 강박 반복 추구는 일 중독 증상이었다.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마감을 끝낸 후나 일이 없는 때는 마음이 불편했다. 성실하게 일해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느낀 것 같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고 싶어 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강박추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보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성향도 있었다. 그것은 지식화 방어 기제의 연장이어서 공동체의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동시대의 문화와 그 의미에 대해 세상의 모든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낱낱이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라 믿으며 일간지 3개, 주간지 2개, 월간지 하나를 정기 구독했다. 정신 분석 후 첫 여행을 떠날 때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문화나 정보로부터 너무 많이 단절되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기계 문명에 관해서도 나는 얼리 어답터였다.
첨단 물질 문명들을 잘 활용할수록 유능한 사람이고 유익한 일이라 믿었다. 컴퓨터도 휴대전화기도 무엇이든 최신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 했다. 그런 행동이 무의식적 경쟁심, 불안감, 소외감 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었다. 일 중독, 강박적 정보 추구, 얼리 어답터 경향 속에 내재된 자동 강박 반복 추구의 성향을 알아차린 후 내가 만들어 가진 말이 바로 열심히 살지 않기였다. 그것은 유아기로부터 내 삶을 이끌어온 욕동을 자동 강박 반복 추구의 무의식의 힘을 중단시키고 무력화하는 방법이었다. 열심히 살지 않기라고 한 번씩 중얼거릴 때마다 그런 습관이 저절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여행을 기어이 해내야 하는 도전, 위험을 무릅쓰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하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였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또 여행 자체도 너무 강박적으로 가고 싶어 한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이렇게 못 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자기 합리화가 조금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행을 그동안 좀 이렇게 강박적으로 다닌 면도 다녀야 한다, 많이 보아야 한다,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많이 보아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숙제처럼 여행을 한 면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럴 필요 없구나, 우린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앉은 자리에서도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멀리 긴 시간과 큰 돈을 들여서 먼 여행길에 올랐더라도 내 내면이 그 여행에서 만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여행 아니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은 진작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었어요. 저는 다행히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행에 대한 강박증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여행을 왜 하는가, 나의 그런 내면의 확장, 내면의 성장, 아니면 내면의 쉼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그 방법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상의 것들로도 충분히 그 여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 미술관에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 강박적으로 혹은 남들이 하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유효할 것 같습니다. 내 생을 보다 단단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말이죠.
꼭 그래야 하는 것, 꼭 강박적으로 막 이래야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 만큼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 줘야 하는 거고요. 김연경 작가님이 조금 전에 그 글에서 언급하신 일 중독, 강박적 정보 추구, 얼리 어답터 경향, 이런 것에 잠식당해 있으면 무엇이 제일 좋아라 할까요? 자본주의라는 이놈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자본주의와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김연경 씨의 글의 제목이 모피코트와 함께한 6년이에요. 제목이 왜 그렇게 붙어 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 그 제목이 직접적으로 발췌된 그런 일화입니다. 모피코트가 한 벌 있었다. 그 옷은 내가 산 옷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고, 옷을 본 후 카드 영수 중에 사인하기까지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된 옷이고, 소유했던 옷 중 가장 적게 입은 옷이었다. 그 기념비적 모피코트는 정신분석을 받던 시기에 산 것이었다. 정신분석을 받던 때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고통을 호소할 줄 몰랐던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잘 지낸다고만 말했다. 엄마는 늘 그러시듯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알뜰하게 살라는 교훈적인 말씀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나는 어느새 백화점 통로를 걷고 있었다. 당연한 수순으로 마음이 반하도록 아름다운 모피코트가 눈에 띄었다. 평소에 모피코트를 원한 적 없고 내 나이에 어울리는 옷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옷값으로 지출해 본 적 없는 가격의 옷이었다. 그럼에도 그 옷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욕구가 구체적인 에너지처럼 나의 등을 밀어내는 듯했다. 모피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자 편안함과 만족감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듯했다. 모피코트를 사가지고 온 다음 날부터 그 어처구니 없는 쇼핑 행위의 배경이 하나씩 이해되었다. 우선 나는 엄마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알뜰하게 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생에 가장 큰 과소비를 했고, 그것은 소극적 분노의 표현이었다. 다음으로는 내가 진짜 원한 것이 옷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못한 것은 나의 미숙함이었다. 그럼에도 엄마가 위로나 지지보다는 권위적이고 통제하는 말만, 그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은 데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 그것이 유아기 경험에서 만들어 가진 무의식적 결핍감을 자극했을 것이다. 나의 욕동이 자동 강박 반복 추구되는 대표 사례는 충동 구매의 습관이었다. 모피코트가 아니라도 나는 자주 백화점 통로에 서 있었고, 별로 필요하지도 의미 있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곤 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귀걸이를 사 모으기도 하고 또 스카프에 꽂히기도 했다.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충동 구매 습관의 진짜 이유에 접근해 갈 때 모피코트는 최고의 한방이었다. 나는 그 모피코트를 오래 간직했다. 내 어리석음의 상징이자 욕동의 증표로서 여러 해 동안 옷장에 걸어두었다. 어디에도 입고 가지 못하는 그 옷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김없이 내면의 결핍감, 시기심을 확인하곤 했다. 동시에 부끄러움이 일었고 언제쯤이면 이런 감정들이 사라질까 생각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부끄러움이나 자책감 또한 허위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에 위배될까봐 그 옷을 입지도 못하고 그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자 모피코트는 허위 의식과 페르소나의 표상처럼 보였다. 모피코트를 바라보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쇼핑 습관이 물질적 결핍감이 아니라 심리적 결핍감과 더 많이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했다. 참, 제 장 속에 있는 모피코트도 떠오르고요. 이 쇼핑 습관이 물질적 결핍감이 아니라 심리적 결핍감과 더 많이 관련된다는 사실에 참 그렇구나 싶습니다. 사실 처음 알게 된 내용은 아닌데 처음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홍보, 마케팅 활동들, 광고, 세일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심리적 결핍감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리를 공략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폐단을 또 경험해 보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또 자본주의가 더 나은 대안이었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폐단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사람의 심리, 이 약한 구석을 공략하는 것은 저에게는, 미셸에게는 조금 나쁘다 생각되는 그런 겁니다. 나쁘다 생각한들 그것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나의 마음을 방어하고 단단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심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밖에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동시에 저도 이 김연경 선생님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그녀가 겪은 훈습을 따라 같이서 겪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같이 치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사랑에 빠지면 쇼핑을 덜 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다. 그때는 연애하느라 백화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혼습 기간 중 물건을 갖고 싶어 할 때마다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결핍감이 아니라 애정에 대한 욕구였다. 어느 순간 백화점 통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 시기에 틀림없이
애착과 관련된 박탈의 감정을 안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다. 모피 코트를 산 지 6년쯤, 제목이네요. 6년쯤 지났을 때 거짓말처럼 그 옷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왔다. 오래 가만히 그 옷을 보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감정이 고요할 뿐 아니라 그 옷이 아름답다거나 비싼 것이라는 마음조차 없었다. 그것이 다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 때 조용히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다 주었다. 그 후 몇 차례 일부러 백화점 통로를 천천히 걸어본 일이 있다. 예전에는 갖고 싶다고 느꼈던 물건들에 전혀 유혹당하지 않는 마음을 확인하는 일은 즐거웠다. 그 물건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물건들의 세세한 특성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 눈빛에 아무런 욕망이 비치지 않아서인지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호객하던 매장 여직원들도 나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한 그렇지만 있을 법한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네요. 저는 일부러 요새는 백화점을 가지 않죠. 유혹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사실 뭐 더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뭐 부자라서 부유해서 필요로 한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뭐 꼭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다 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 마음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이 구매에 대한 자동 강박 추구 현상에 의해 계속 사모으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집에 어디 놓을 데도 없는데 계속 쌓아놓고 도대체 이 집이 창고처럼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구매한 물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태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 삶은 이미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침마다 전화 영어 하는 그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무심코 하는 말이 자기는 더 이상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놀랐어요. 조금 그 당시의 대화와 조금 거리가 있는 뜬금없는 대사이긴 했는데 어쩜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말을 이 친구가 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비하고 또 그 소비한 것만큼 채워 넣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수고했으니까 또 뭔가 소비를 해서 나를 달래주고 위안을 해주고 또 다시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자동 강박 반복의 사이클 여기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좀 심신을 돌보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 사이클을 벗어나면 도태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다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리를. 그런데 일단 용기를 내서 벗어나기만 하면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 시작이 되실 겁니다. 자동 강박 반복 추구는 이드의 충동이어서 자아가 계속 통제해 주어야 한다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제안합니다. 자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채 이드에게 끌려다니면 충동적이 되며 자아가 초자아의 눈치를 보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충동적 행위와 죄책감의 반복은 모든 중독 행위의 속성이며 벗어나기 힘든 마음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기를 중얼거리며 훈수부로 시간을 보낼 때 나의 욕동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철로변에서 노는 아기를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아기는 툭하면 철길 쪽으로 나아가려 하고 하필이면 그때마다 저쪽에서 초고속 열차가 달려나왔다. 반복적으로 이드의 충동을 확인하고 제어했지만 그것을 진짜 내 자아가 해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성실하게 사는 것과 강박적 추동의 경계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편하면 강박 추동이고, 천천히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제하면 성실함이 아닐까 싶다. 성실하게 살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천천히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제하면 자제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편안하게요. 오늘 편안하게 휴일 보내시길 빌어드려요.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